네, 김대근 선생입니다. 자, 시 두 편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이중간의 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 매우 자주 빈출됐던 글이고요. 물론 뭐 앞에 김광섭의 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뒤에 있는 것은 수능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니까 두 번째 시는 특별히 눈여겨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김광섭의 산이라는 시부터 먼저 볼 텐데요. 자, 이 글 전체의 스케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자는 이 시의 시적인 대상인 산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산은 당연히 사람처럼 의인화된 산이겠죠. 그리고 이 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나열하게 되는데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우리가 보통 덕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러면 이 글 속에는 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덕성들이 나열되게 될 거고 하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산이 가지고 있는 덕성에 대해서 예찬하는 태도를 취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게 글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우리는 뭘 파악해야 되냐면 화자가 말하는 산의 덕성이 도대체 뭐냐? 이 덕성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덕성이 판단되고 나면 단순하게 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말하고 있다로 끝내지 마시고 이런 모습 자체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자신도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이 보여주는 이런 덕성들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그렇게 먼저 큰 가이드를 잡고 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죠. 자, 이상하게 내가 사는 데에서는 새벽녘 키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엎드려 있다가 해가 질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놓고 산속으로 간다. 자, 일단 한 단락을 읽어봤는데 표현상의 특징부터 먼저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산은 무생물이죠. 근데 마치 생물처럼 날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일단 1년에 쓰여진 표현 방식은 화류법은 하나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시상 전개 방식에서 새벽이면 뭐뭐 하다가 하루 종일 뭐뭐 하다가 밤이면 뭐뭐 한다. 시간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시간 순서에 따른 시상 전개. 일단 1년에서 보이는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먼저 한번 정리하고요. 자, 내용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사는 데에는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펴고 날아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해가 뜰 때쯤 되고 나면 밤에 보이지 않았던 산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서서히 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해가 뜨려고 할 때 산들이 보이려고 하는 그 순간을 새벽녘이면 날개를 펴고 날아온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일토록 먹지도 않고 말도 않고 엎드려 있다가라고 표현했죠. 말 그대로죠. 하루 종일 낮 동안에는 산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눈에 잘 보이니까. 그 다음에 해가 질 무렵이면 저녁 때가 되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놓고 먼 산으로 간다고 했는데 해가 진 다음에 산을 보면 디테일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산의 실루엣만 보이겠죠. 그 모습을 틀만 남겨놓고 먼 산으로 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산이 새벽에 우리 눈에 보였다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다가 저녁이 되면 실루엣만 남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굳이 정리해 본다면 1년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산의 모습이죠. 함께하는 산의 모습을 1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산은 날아도 새둥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읽을게요. 짐승들을 굴 속에서도 흙 한 줌 돌 한 개 들썩거리지 않는다.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봐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떠나간다.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앉아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꾼다. 자, 산이 그 거대한 산이 움직일 때 자기 속에 있는 혹은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을 다칠까봐 조심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이는 산의 덕성은 어떤 존재들, 자기 말고 타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애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품고 기르는 것들을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모습이니까 자애로운 산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죠.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 가다가도 고달프면 시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어떤 연대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친근함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갑시다.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산은 양지 바른 곳에 사람을 묻고. 자, 역시 마찬가지 말일 수 있는데요. 사람들하고 항상 함께하는 거죠. 삶 속에서도 함께하는 거고 죽은 다음에서도 함께하는 것이니까 사람과 함께하는 어떤 친근함 모습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높은 꼭대기에 신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모습인 거죠. 항상 우리 근처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신을 모시고 있는 신성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산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대꾸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표현 방식은 대꾸법이고요. 뒤에 문제가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냐면 경외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경외라는 말 뜻 알고 있죠? 공경하지만 두려워하다라는 것인데 신성한 모습,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신성한 모습에서 산에 대한 경외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죠. 자, 산은 사람과 친하고 싶어서 아까 이야기 비슷하네요. 사람들에 대한 친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자, 이 부분은 좀 잘 좀 봐두시면 좋겠어요. 가끔 산의 모습에서 이제 이 부분을 물어보면 학생들이 항상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 보시죠.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다라고 하는 거 퉁칩시다. 그냥 부정적 현실이라고 할게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 어떤 부정적 현실을 만났을 때 산이 여기에 대응하는 태도를 좀 볼까요? 이 부정적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강인한 의지 같은 게 보이시나요? 없죠. 이런 거 없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 같은 걸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럽고 부정적인 것에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연에서는 산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거냐면 고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고매한 존재로서 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산은 울적하며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서 깊은 계곡이 된다. 또 역시 대꾸법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솟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비적인 이미지죠. 상승의 이미지하고 하강의 이미지의 대비도 보이네요. 자, 산은 한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고산이 되고 명산이 된다.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잠깐만요. 일단 이것부터 정리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죠. 이건 특별하게 산의 어떤 덕성이라기보다가는 아까 그 전연에서 끝나기 전에 산은 신을 모시는 존재죠. 뭔가 신성한 존재야.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화도 낼 수 있는 존재. 마치 우리처럼 희노애락을 느끼는 존재처럼 그리고 있으니까 산의 어떤 인간적 모습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우리와 동떨어진 신성한 존재로서의 삶만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처럼 우리 보통 인간들처럼 화도 낼 줄 아는 인간적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산으로 그리고 있고요. 자, 뒷부분.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자, 하나의 기슭인데 두 계절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어떤 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죠. 결과적으로 산의 포용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연별로 보시면 이 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쫙 나열되어 있죠. 그런 걸 덕성이라고 불렀고요. 결과적으로 의인화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산의 덕성들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중관의 시로 가죠. 자,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자, 하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하자가 떡갈나무 숲에 와 있구나. 일단 먼저 인식을 하시고요.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너구리나 오소리에 따뜻한 털이 되었고 아니면 쐐기 집이거나 지난 여름 뜰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벌레들의 아래 집이 되었다. 하자가 지금 떡갈나무 숲에 와서 그 떡갈나무 숲의 풍경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잎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계절감 드러나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자는 가을 떡갈나무 숲에 와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계절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잎들이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잎이 어떤 동물들한테는 따뜻한 털이 되고요. 또 누군가한테는 따뜻한 집이 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가을 떡갈나무 숲이라는 공간의 의미는 뭔가 연약한 존재, 약한 존재들한테 털이 되고 집이 되는 공간, 그러니까 어떤 배려 혹은 위안 혹은 어떤 사랑의 공간, 자, 이런 의미로서
가을 떡갈나무 숲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에서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이 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이 시 눈에 보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아니면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이건 사실은 그 다음 줄로 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선생님 읽어볼게요.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라고 하고 행을 바꾸고 아니면 쐐기 집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일부러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행 배열이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긴 합니다만 의도적 행간 걸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 행간 걸침 혹은 의도적 행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흔하게 쓰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을 쓰게 됐을 때 효과는 보통 이런 거겠죠. 호흡이 조절됩니다. 읽는 사람들이 뭔가 그 부분에서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읽어나가다 축 멈추게 되겠죠. 호흡이 조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독자들이 살짝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 눈에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연으로 건너가죠. 자,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뎅이들의 혼례,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 들릴 듯한데, 자, 뭔가 동적인 느낌이 들죠, 그죠? 동적인 느낌, 풍성한 느낌을 통해서 여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 숲에 그득했던, 지금은 사라진 거죠. 지금은 가을이니까.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뎅이들의 혼례,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가 들릴 것 같답니다. 들리는 거 아니죠, 그죠? 여름의 그 풍경이 지금 내 귀에 들릴 것 같아. 자, 표현상의 특징 볼게요. 눈부신 날개짓 소리, 날개짓 소리는 당연히 청각적인 심상일 거고요. 눈부신 것은 시각이죠. 청각에 시각화가 사용됐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 부르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감각의 전이가 쓰였네요.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가 들릴 듯한데 텃새만 남아 지금은 텃새만 남아서 산아래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아서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 한다. 그러면 뭔가 역동적인 심상이 나오고 동적인 심상, 그 다음에 시끌벅적한 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뭔가 좀 이렇게 외로운 느낌도 나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를 외롭다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요, 고요한 모습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고요한 모습 혹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에서는 대비의 방식이 쓰였죠. 여름 동안 시끌벅적했던 그 공간, 떡갈나무 숲이 지금은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다라고 공간의 어떤 그 이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죠. 나는 떡갈나무 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따뜻한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자,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노루가 골짜기를 찾아 떠나가죠. 자, 이 골짜기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지금 하자가 있는 노루가 떠나간 가을 떡갈나무 숲은 겨울에 어는 공간이네. 노루가 살 수 없는 공간이네. 그러니까 이건 부정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계절감의 모습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어떤 그 동물들의 모습이 나와 있다라고 이해하셔야지. 이 노루가 깊은 골짜기로 떠나갔다고 해서 이전에 살던 떡갈나무 숲을 부정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동물들의 겨울 준비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가을에 동물들이 겨울 준비를 하는 가을의 떡갈나무 숲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자, 이러한 떡갈나무 숲 속에서 내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자, 하늘이 나를 들이마신다고요? 내가 하늘을 혹은 내가 공기를 들이마실 수는 있으나 하늘이 나를 들이마시는 건 좀 어색한 표현이죠. 주체와 객체가 뒤집어진 겁니다. 일단 표현 방식은 주객 전도가 쓰였고요. 하자가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자연 속에 들어와서 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동화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체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겠죠. 이런 자연 속에서 동화감과 일체감을 느끼는 하자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봅시다.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만 같다. 일체감 느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 짐승이 혀로 핥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놓았을까? 자, 하자가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 순한 삼짐승의 젖꼭지처럼 까맣다. 자, 하자가 지금 뭘 봤냐면 떡갈나무 숲에 남겨져 있는 열매를 보고요. 이랬을 게 아닐까라고 상상해 보고 있죠. 그러면 이 상상도 지금까지 지나왔던 떡갈나무 숲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거죠. 지가 먹고 싶다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올 자기보다 약한 새끼를 위해서 남겨둔 것처럼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1년에서 본 것처럼 어떤 배려와 사랑의 공간으로서 떡갈나무 숲의 모습이 다시 한번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자, 하자가 아마도 떡갈나무 숲을 찾아온 이유겠네요. 하자가 왜 왔을까요? 외롭고 쓸쓸하니까 나도 그 공간에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떡갈나무한테 말합니다.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입을 떨군다. 자, 선생님 색깔 바꿔놨죠?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요거는 누가 하는 말이냐면 떡갈나무가 나한테 하는 말이죠. 떡갈나무가 나한테 하는 말을 인용해놨죠. 그러면 내가 떡갈나무한테 묻고 떡갈나무가 답변해 준 거니까 여기서의 표현 방식은 대화가 쓰인 겁니다. 대화의 방식이 사용된 거죠.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봤더니 외롭고 쓸쓸한 내가 이 떡갈나무 숲에 와서 떡갈나무로부터 위안을 받는 모습으로 글이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마음에 대한 위안 정도가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봤던 이 떡갈나무 숲이라고 하는 요 시는 왠지 수능에 나와도 이상해 보이지가 않아요. 조금 눈에 힘을 주고 봐둘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문제로 가보죠.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를 물었는데요. 그냥 하나씩 보지 말고 별거 아니니까 선생님 바로 그냥 답 위주로 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A는 독백의 방식을 쓰고 B는 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랬죠. 자, 독백은 독백이다. 독백이라는 말의 이 뭐 반대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화체에 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보실 것은 청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A 부분을 보시면 하자가 자기 동네에 있는 산의 모습을 일방적으로 말했을 뿐인 것이지 어떤 청자를 염두에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는 표현이 없죠. 그러니까 독백이 쓰인 거 맞고요. B는 금방 봤던 것처럼 떡갈나무 숲과 하자 사이에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마 뭐 검토하지 못할 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다. 옳지 않은 걸 물었는데 일단 기억이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뭔가 부정적 상황이 되면 그 부정적이 더러운 것에 섞이지 않고 자기가 사는 공간으로 돌아가 산의 고매함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1번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속의 삶처럼 자연에서의 삶도 고될 수 있다는 자연에서의 삶이 고되다고요? 이런 건 이거 기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산의 고매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답은 일단 바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아까 선생님 혹시 니은 설명할 때 빠뜨린 것 같은데요, 이거? 자, 니은이 뭐냐면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려. 되게 중요한 건 내가 빠뜨렸네요. 미안합니다. 자, 나왔으니 지금 얘기하죠. 나무를 기르는 법이라고 하는 건 인내심을 얘기합니다. 산은 인내심. 그 다음에 벼랑에 오르지 못해. 이거는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받아들이는 게 좋아. 겸손함과 겸허함이죠. 겸손함과 겸허함 혹은 인내심을 사람들한테 가르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을 보시면 하자가 산을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 인간에게 인내심과 겸손함을 가르치는 존재로 그려놨으니까 니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은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가지고 있어 산의 포용력을 얘기한다 그랬죠. 3번에 보시면 포용력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리을이 겨울에도 얼지 않은 따뜻한 산울림에 떠내려오는 골짜기로 떠나갔어. 자, 리을. 떡갈나무 숲이 곧 노루가 살아가기 힘든 공간이 될 것이라는 하자의 생각. 무슨 말이에요? 겨울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루가 앞으로 살기 어려운 공간이야. 그러니까 떡갈나무 숲은 부정이야.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곧 가을이고 겨울이 오기 직전에 떡갈나무 숲의 계절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미음에서는 열매 얘기 나오는 거죠. 자, 읽어보면 떡갈나무 숲에 사는 생명체들이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하자의 추측. 자,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따뜻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하자가 그 모습을 직접 본 게 아니라 그랬을 거라고 추측 상상하고 있는 거죠.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죠. 보기를 바탕 가나를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자, 복잡한 세속의 삶에 지친 사람들은 세속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살기를 꿈꾼다. 자연이 복잡한 현실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이 지녀야 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존재하는 이상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가에서의 산은 인간이 좋아하는 친근한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덕성을 지니고 있어서 경외감을 주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한다. 자, 나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떡갈나무 숲은 바람직한 덕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자 자연과 교감하며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아까 다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옳지 않은 거죠? 확인해 보죠. 1번 가에서 산이 들썩거리지 않고 부동의 자세로 떠나가는 것이나 자 뭔가 약한 존재를 배려하는 자애로움이죠. 나에서 떡갈나무 잎이 쐐기 집이거나 벌레 아래 집이